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우승 한양대학교 전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제 곧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 교육이 각별히 중요한데 이 정부가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AI 거점 대학 300억씩 줘서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AI는 뭐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또 보이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전기. 제3이 아마 AI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another language이기 때문에 모르면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그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그 재정 지원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재정을 요구하는 이런 300억을 네. 주고 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다른 스페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AI 거점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주변 대학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AI 거점 대학이 되기 위한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00억을 국가 예산을 받으면 사실은 그 모자랄 가능성이 많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대학은 어떻게 하죠? 그 미국의 재정은 한국하고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올해 10월 29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기부금 총액이 가장 많은 50개 대학을 보니까 그 총액이 얼마냐면 931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아요? 훨씬 많죠. 네. 우리가 700조인데. 그렇죠. 근데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8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기부금 받은 게 82조 원. 기부금 그러니까 총액, 자산 총액이 그리고 1년에 하버드 대학이 쓰는 운영 수입이 얼마냐면 9.6조입니다. 약 10조네요. 9.6조. 그중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것이 한 4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이나 이런 걸로 비교하면 뭐 한국 대학하고 비교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은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은 정부 업무의 시작입니다라는 것이 있듯이 대학 재정은 모든 대학 업무의 시작이다. 근데 지금 등록금 등결이 한 16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AI 거점 대학에서 재정을 받는 대학들은 재정에 어떤 여유는 좀 생길 거라고 보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들은 정책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좀 이 기본 기업들이 좀 과감한 기부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네요. 예, 그죠?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 대학은 그렇다 치고 네. 결국은 AI를 하려면은 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AI 교육, AI 인재를 양성하려면 뭔가 밑에부터 쌓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 AI 거점 대학도 굉장히 중요한데 양질 전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AI를 아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교육을 통하는 건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100시간 정도가 필수로 합니다. 컴퓨터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이죠. 소프트웨어 교육 100시간, 초중고등학교가 100시간. 100시간이니까 100몇 시간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는 18시간인데 이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고등학교가 18시간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것도 선택. 그런데 중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필수입니다. 뭐 400시간, 300시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지만 그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AI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 건 뭐냐면 수능하고 좀 연결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인재를 많이 키우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툴인 수능을 통해서 거기에 AI에 관련된 어떤 교과목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전 국민이 AI 인재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제안으로 수능을 너무나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수능 생각도 과목에 AI 관련 과목을 넣으면 어차피 공부하게 돼 있으니까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다 하는 거죠. 그냥 다른 거 자꾸 외우는 거 하지 말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중고에 우리가 100시간을 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400시간, 300시간을 하게 되면 이미 초중고 상태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대학교로 오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그거를 교육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잘할 수 있겠으나 밑에서부터 해왔으면 대학에서는 그거보다 좀 어드밴스된 걸 가르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기초서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AI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I 교육이라는데 그 중에서 많은 이 대학 교수님 보면 수학이 기본이다. 네. 근데 수학도 네. 수학 2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어려움을 선택 과목으로 받겠다는데 이게 수학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수포자들이 많고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재밌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수학이 놀이문화.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하여간 수학에 좀 재미있게 해서 하고 AI도 좀 재미있게 하면서 하다 보면 전 국민이 AI 인재가 돼서 대학에 와서도 좋은 어떠한 새로운 거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재로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AI 교육을 이렇게 초중고에 광범하게 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는 정보화 교사도 없는데 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인력을 조달하죠?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는 것은 인도가 IT 강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도에 계신 분들을 우리 학교에 산업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 굉장히 임금도 높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이 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아니 가리키고 AI 강국을 하겠다 그러는데 선생이 없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니까 영어 교육도 가능할 것이고 AI 교육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글로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외국 인재들을 좀 AI에 좀 전문가된 인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영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정부에서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량 말씀을 드리니까 대학교는 결국은 보니까 미국처럼 많은 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광범한 결국은 재정 투입이 재정입니다, 많아야 예. 결국 대학이 좋아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 초중고에서는 결국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네. 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이 예. 교사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인도의 수학을 잘하는 영어 인도에서 소프트웨어 잘하는 소프트웨어를 네.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영입을 하면 그리고 수능 과목에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AI 인재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예. 아니 이렇게 중요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도 넣어야 된다. 네. 공무원 시험에 넣으면 자동으로 공무원들이 이 혁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에리카 캠퍼스가 이제 안산에 한양대학 총장할 때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있는 걸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에리카 캠퍼스를 좀 말씀드리면 79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분교로. 그리고 87년에 그때는 반월 캠퍼스였습니다. 아 안산 반월 캠퍼스 반월 캠퍼스. 공단. 예, 네. 예. 그러다가 87년도에 안산 캠퍼스 이름을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제가 그때 기획처장을 할 때인데 이름을 안산 캠퍼스에서 에리카 캠퍼스로 바꾸게 됩니다. 에리카라는 이름은 다른 분이 제안을 했지만 그 당시가 개교 3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해서 그 2009년 9월 24일입니다. 그날 에리카 캠퍼스로 이름을 바꾸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에리카 캠퍼스가 현재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에리카 캠퍼스가 사실 분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분교 낙인 효과를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긴 분교.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됐었는데 그 구성원들이 교수님들 뭐 직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산학협력을 한번 특화를 해보자. 산학협력. 예, 산학협력. 그래서 산학연계 교육, 산학연계 연구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실습도 저희들이 온라인화를 해서 지금 70몇 개 대학이 쓰고 있습니다. 한양대학에서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을 어느 회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한양대학에서 만든 온라인 시스템을 일반 대학, 전문 대학에다 뿌렸고요. 그리고 한양대학에서 지금 ICPBL이라고 제가 이제 인더스트리 카플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인데 그때 인더스트리는 공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음악산업, 문화산업, 교육산업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공에서 인더스트리하고 연결된
카풀드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해서 한 학기 동안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프로젝트를 애들이 팀을 짜서 하는 겁니다. 그때 프로젝트는 인더스트리에서 줄 수도 있고 교수님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그거를 지금 전파를 해서 에리카 캠퍼스에 그 ICPBL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ICPBL TV라고 그래서 TV 뭐냐면 정보를 준다 이런 것도 아닙니까? 투게더 임프레시브 프로그램입니다. 함께하는 인상적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외부 대학 교수님들이 1,000명 넘는 교수님들이 와서 유료로 배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200개 대학이 전문 대학을 포함해서 거의 200개 대학이 와서 돈 내고 유료로 배우고 갔습니다. 그런 교육 혁신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리카 캠퍼스가 한 지금 40몇 년이 되면서 그러한 산학연계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는 조금 특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나요? 어떤가요? 그게 뭐 중앙일보 평가가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평가에서 2015년 16도에서 전국에서 8등 9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8등 9등. 지금은 한 10몇 등 정도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전국에 330개 대학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일보 평가에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에리카 캠퍼스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던 그런 그 대학 사회에서 가장 핵심 원리가 뭔가요? 핵심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리카 캠퍼스는 정부가 키워준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의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에리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으면 휘발성으로 돈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체질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태양인을 태음인으로 바꾸기가 어렵지만 체질 개선을 한번 하면 그 체질 개선을 한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통했던 것이 변했던 것이 에리카 캠퍼스 발전에 아마 큰 역할을 하지 그럼 않았나 에리카 싶습니다. 캠퍼스가 인근의 안산에 있는 공단이나 예.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예, 그 교수님들이 사실은 중소기업들하고 연구하기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A서부터 Z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좀 갖고 계신데 그나마 그래도 안산시하고 또 경기도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연구들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얘기는 우리 에리카 캠퍼스 학생들이 반월시화공단에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저렇게 많이 가는 그것이 좀 저희들이 하나 해결해야 될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에리카 캠퍼스가 한양대 분교라는 그런 평가를 뛰어넘어서 전국의 8위 학교가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산학연을 네. 확실히 한 부분이 가장 성공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에리카 캠퍼스가 클러스터, 학연산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산학연이 아니라 왜 학연산이라고 하냐면 아 맞아요. 저 학연산이네. 저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교가 중심. 산업체와 이런 연구소를 끌어들였다 그래가지고 학의 에듀케이션, 그죠? 에듀케이션이 학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 리서치. 그다음에 사내 인더스트리 모였다 클러스터 어디에 안산에 그래서 ERICA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죠. 그래서 세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캠퍼스 안에 있고요. LG 이노텍 중앙연구소가 있고 경기 테크노파크가 있고 최근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작년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학교가 중심이 돼서 상과 연이 모였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도 하고 출연연에 있는 분이 겸임 교수로 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학교가 허브가 된 거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안산 사이언스밸리도 학교를 중심으로 됐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의미가 데이터 센터가 학교 안에 들어갔다는 네. 것도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TP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예, 의미가 예, 있고, 예. 바깥에 보통 두는데. 그러니까 이질적인 집단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이 경기 테크노파크를 97년도에 굉장히 유치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 보여요. 예, 맞습니다. 예. 민간하고 정부 연구기관들이 같이 대학교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서 젊은 인재들하고 예. 협업을 하면 새로운 혁신이 생긴다. 네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서울대학교 우리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1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 이런 원리를 도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10개를 지방에 만들려면 어떻게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뭐 이 정부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대학들이
내가 뭐를 가장 잘하는지를 알아야 또 내놔야 그래야 거기 저는 기업들도 모이고 또 사회들도 그 대학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 학생들의 사회 진출 경쟁력. 그러니까 학생들의 질 좋은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 또는 사회 혁신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교육 혁신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뿐만 아니라 기업들 또는 주변에 있는 기관들하고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연구혁신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혁신 플랫폼과 연구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근데 그 대학은 자기 지역이 너무 좁다라고 하면 내셔널 베이스로 또 내셔널도 작다라고 그러면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지속 가능에 갈 수 있죠. 만약에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재정 투입을 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재정을 요구해서는 저는 이거 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해서 아마 2030년까지 4조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투입되는 동안에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예산이 끝나더라도 특화돼서 정말 서스테너블하게 갈 수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되면 아마 이번에 그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그냥 어디 간지 모르고 그냥 쓰고 끝나는 또 다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육혁신 플랫폼, 연구혁신 플랫폼, 지역혁신 플랫폼이 좀 말이 어려운데 맞죠. 만약에 예. 강원대학 총장님이 되셨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찾아내야 됩니까? 케이스 스타디. 케이스 스타디. 그러니까 교육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림공대는 그게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데요. 니드엠에 있는데 학부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1997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그 대학에서 하는 교육 혁신을 보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옵니다. 올림공대. 올림공대. 근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4학년 때 하는 스코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시니어 캡스톤 프로그램 인 엔지니어링.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에 학생들이 팀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거기다 주제를 주는데 회사가 학교에다 주제를 주면서 6만 불을 줍니다. 회사가. 그 대신 IP가 나오면 그거는 100% 회사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들이 1년 동안 그걸 하면서 리얼 월드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회사가 우리가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어떤 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학생들이 푸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이널 프로덕트는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졸업한 학생들 10년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졸업생의 40%가 다 스타트업 벤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교육혁신 플랫폼 리얼 월드 모든 전공에서 리얼 월드하고 사회하고 연결된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해야 된다. 그게 교육혁신 플랫폼이고 예. 연구혁신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이공계 같은 경우는 커머셜 밸류 인문사회는 인간사회의 어떠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 경쟁력, 교육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 올림공대 같은 경우는 그 졸업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기업처럼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역혁신을 그 시키는 굉장히 거죠. 좋은 거네. 예를 들면 뭐 전남이다 그러면은 네. 전남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를 전남대학교에 제기하면 거기서 그렇죠. 문제를 풀고 거기서 IP를 기업에도 주고 네. 또 취직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 지역도 혁신하고. 그게 지금 올림공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올림공대 모델이 한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좀 각 대학들이 만들고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런 세 가지 플랫폼이 잘 활성화가 되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4조 아니라 거기다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도 성공적인 없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진주 뭐 경상대학이다. 네. 아니면 뭐 부산대학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이게 전기 자동차로 바꾸나 자율주행차로 바꾸면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면
부산에 있는 그 대학교가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뭐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가 그럼 있고. 결국 기업 그 결과는 기업도 좋아지게 될 거고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역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좀 롱플랜을 그래서 플랫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한 어떤 결과보다는 그런 플랫폼을 요번에 서울대 10개만들 깔고 그러면서 결과를 봐나가면서 잘하는 대학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못하는 대학은 뭐 거기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든 이런 경쟁 체제로 지금 간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 플랫폼 까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냥 단발성인 어떤 팬시한 프로그램보다는 예, 그런 세 가지 어떤 체질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 한양대학교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자동차 연구소가 들어가고 나서 네. 한양대학교 자동차과가 굉장히 좋은 데가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예, 뭐 지금 서울 캠퍼스에 미래자동차 그 연구소가 있고요. 정몽구 회장님이 그 센터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런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몰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번에 보면 앵커 기업 유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거기 만들지 않는 이상 옮기면 구성원들이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건 굉장한 복잡 문제이기 때문에 말은 쉬운데 앵커 기업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를 내고 교수와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서 결국은 학교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한 가지 예는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예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역과 대학이 완전 밀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계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연구소 센터들도 그 지역의 삶의 발전에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같이 이공계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지역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대학으로서 가는 것이 저는 거점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 10개도 중요한데 네. 서울대학이 지금 전 세계 50위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근데 싱가포르 난양공대는 네, 그 9등 10등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9등 10등 안에 드는 대학은 어떻게 만들죠? 네, 그 요즘에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난양공대인지 지금 거기도 보면 그리고 한국 교수님, 석자 교수님이신데 연봉이 10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과 관련된 것들은 좀 자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도. 알겠습니다. 네. 네? 자유도가. 그래서 정부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 자체 노력도 중요하고 또 동문들이 그런 탑대학인 경우에 기부금도 좀 많이 내고 하버드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의 46%가 기부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4조 이상이.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함께 동문 대학 자체 정부가 같이 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재정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재정이 필요 조건은 맞다. 근데 필요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대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 대학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대학들 굉장히 칭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박수를 좀 많이 쳐야 되는 교수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럼 아까 서울대학교 지방에 10개 만드는 거는 뭐 대략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대학이 330개가 되고 지방에 그렇죠. 하나 대학이 무너지면 거의 중소도시 하나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 지방대학교의 위기를 넘기는 또 남다른 전략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리조나를 갔을 때 거기 그 UBRC라는 게 있었습니다. 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입니다. 리타이먼트 네, 커뮤니티. 은퇴자 커뮤니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지역 대학들이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설사 뭐 이런다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말고는 짓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를 기숙사 말고는 짓지 못하게 돼 못하죠. 있죠. 예. 그래서 좀 법령 개정을 해서 학령 인구도 감소되고 그 지역 대학들이 건설사랑 해서 만약에 어떤 UBRC 같은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그 대신 다 교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교육 혁신을 늘리는데 돈 투입하고 연구 혁신. 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걸 못 한다는 것이 제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는 좀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은 거기서 이득 나오는 거는 다 교비 투입.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재정을 다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80%가 사립대학인데 그 사립대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만 해가지고선 사립대학은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사립대학 중에서도 월드 클래스로 갈 수 있는 사립대학한테도 엄청난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끌어온 건 사립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냥 국립대학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사립대학도 키우고 여기도 재정 투입을 하고 지역대학들은 그 정부 재정도 좀 투입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외부적인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좀 물꼬를 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 유후부지 말씀하시니까 그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보면은 네. 학교가 땅을 샀는데 그 완전히 뻘밭이었으니까 학교가 돈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짓고 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송도 캠퍼스가 생기면서 예. 송도 도시가 생겨났는데 네. 많은 대학이 수십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학생 수는 적고 네. 여기를 진짜 뭔가 획기적으로 제도를 바꾸면 거기 숙소도 있고 기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 UBRC 아리조나를 제가 가서 봤을 때는요. 거기 은퇴자들이 예. 학생들이 미술 전공한 애들은 미술 가르쳐주고 아리조나 대학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체육하는 애는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손자 같은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놀이문화도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대학 캠퍼스라는 것 자체가 캠퍼스란 또 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좀 그런 법령 개정을 통해서 UBRC 같은 거를 좀 많이 설립하고 예, 그랬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내 쉽게 얘기하면 지방 대학교 내 땅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은퇴자 도시 같은 걸 만드는 거네 대학교 그렇죠. 안에. 예, 그럼 거기 병원도 있고 예. 젊은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예. 고급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리조나에 물어봤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도네이션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너무나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얘네들한테 장학금 주라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하는 UBRC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에리카 캠퍼스처럼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의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건이 된다면. 된다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은퇴자분들을 모시는 그렇죠. 또 은퇴자 대학 도시 같은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고요. 예, 그 대신 거기서 나오는 재정은 교비 투입하고 어쨌든 이게 부정은 없어야 되니까. 없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만약에 교육부총리가 되셨다라고 네. 하면은 정리를 하나 해보면 AI의 지금 우리가 3대 강국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중국은 많이 멀리 나가 있는데 네. AI에 우리가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 교육 시스템을 바꾼다면 네. 하나를 하라면 뭐를 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혁신인데요. 교육 혁신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교육 환경은 재정 투입을 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바꾸는 건 교수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혁신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강의 혁신 없이는 교육 혁신은 불가능하다. 강의 혁신 없이는 교육 혁신은 불가능하다. 왜? 교수자의 변화가 없이는 교육 혁신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강의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혁신 플랫폼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냥 평가하지 말고 재정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그랬더니 효과가 약속한 대로 안 돼. 그러면 거기는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돼서 그러한 그 잘하는 대학들이 좀 자라날 수 있는 자유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대신 강의 혁신 그것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대학이 강의 혁신을 이루어서 교육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 학생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강의 혁신이 돼야 대학원도 살아나고 그 지역도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은 교육 혁신, 강의 혁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은 우리가 AI 학과 이러면 다 서울에도 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학과 맞습니다. 정원을 좀
깨트려 달라고 그러고 지방에 가면은 그럼 우리 서울에 다 풀어주면 우리 지방은 다 도망하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 도시와 지방이 함께 살면서 AI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국가가 일어서는 길은 네. 무엇이 있을까요? 예. AI 전공자를 지금 대학에서 모시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인더스트리가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연봉 차이가. 그래서 저는 AI 어떤 플랫폼을 아까 거점 대학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이 질 좋은 AI 교육에 대한 동영상 강의에 그걸 좀 하고 예. 그리고 실습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하는 거래서 AI 전공자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실습과 관련된 거는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는 그렇게 되면 질 좋은 교육도 받고 그것이 저는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하면 AI 이 교수님을 찾으려면 어마어마한 연봉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한 대학이 그분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분야별로 AI 전공자를 할 수 없으니 거기도 쉐어하고 그게 저는 에듀케이션 쉐어링 에듀케이션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공유 교육, 예. 공유 경제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의 AI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실습이나 실습. 이런 거 진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는 그 대학에서 움직이질 않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수도권의 어떤 장점 그러면 지역 대학을 좀 살릴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요. 아이고. 네. 자,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오늘은 한양대학교 전 총장님 에리카 캠퍼스를 성공시킨 김호승 총장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